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부모님이 탈모를 겪는 모습을 보며 자란 경우 젊은 사람도 일찍부터 자신에게 탈모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탈모는 유전되는 걸까요? 오늘은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 주로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발생하지만 20대 혹은 여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성형 탈모라고 하면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 같은데요. 예. 이 남성형 탈모란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남성형 탈모란 유전성 탈모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전되는 그런 탈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남성형 탈모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탈모를 남성형 탈모라고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탈모는 남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흔히들 이러한 유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족 중에는 이러한 탈모가 없는데 나만 유독히 탈모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람에 따라서는 부모님 세대에 또 어머니한테 있거나 또는 아버지한테 있을 때도 증상이 미비하게 나타났을 때는 탈모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 유전됐다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없다고 봐야 하나요? 예, 유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남성형 탈모의 원인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유전을 들게 되고요. 나머지는 예측을 할 뿐이지 이러한 확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탈모 유전자는요, 왜 대를 하나 건너뛰어서 나타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탈모일 때 더 걱정하기보다는 할아버지가 탈모일 때 자신이 탈모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은 이제 엄마와 아빠한테 유전자를 각각 받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식에서는 나타나고 어떤 자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유전자를 받은 경우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대를 건너서 나타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증상이 미비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밑에 세대에서 볼 때는 아버지 세대가 탈모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네. 그리고 앞 이마에 양쪽 귀퉁이가 살짝 들어간 분들을 우리가 흔히 M자 이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M자 이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자형 탈모는 탈모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우드 방식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탈모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M자형 탈모는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양쪽 측면과 뒤쪽에 머리만 남은 경우는 7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M자형 탈모일 때 이것이 탈모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얼굴을 찡그려 봤을 때 이마를 찡그려 봤을 때 그 부위가 찡그려지지 주름이 생기지 않는 부위는 탈모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자형 탈모는 이러한 탈모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M자형 탈모가 1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노르우드 분류를 하게 된 것은
초기에 증상을 보고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진행을 하지만 이것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뒤에 나타난다는 정확한 비율적으로 탈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탈모가 많이 진행됐다가 또 유지됐다가 또 많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7단계까지 언제 될 거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알지만 언제 될 거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탈모라고 해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왜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흔히들 탈모가 7단계까지 진행을 해도 양쪽 측면의 머리와 네. 후두부의 머리는 탈모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뱃속에서 이러한 그 모발이 형성될 때 앞쪽에 탈모가 진행된 부위하고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의 생성 부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쪽의 부위는 탈모가 진행하지만 뒤쪽 부위는 태생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럼 결국 모발 이식이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부위에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예. 없는 부분에 심는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의 머리를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다 옮겨 심게 되는데 흔히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처럼 탈모가 진행된 부위, 좋지 않는 밭에 그런 씨앗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발을 옮겨 심었을 때 탈모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 몸의 특성상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공여부 우선의 법칙이라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네. 씨앗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자라게 된다는 말인데요. 흔히들 저희가 뒤쪽 머리에 탈모 부위에 옮겨 심어도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고 네. 또한 이러한 머리를 눈썹이나 다리에 옮겨 심어도 다 눈썹이나 다리 털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네. 정상 그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게 됩니다. 네, 결국 어디에 심든 본래의 그 특징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탈모가 어느 정도 심하면 모발 이식을 권하게 되나요? 흔히들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모발 이식을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거부감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탈모 진행 정도보다는 본인이 가진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더 중점을 두고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된 사람인 경우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면은 수술을 권하지 않고요. 네. 탈모가 조금 진행됐어도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탈모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탈모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으로는 바르는 약 또는 먹는 약,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모발 이식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질적으로 원래 피부가 안 좋다, 아토피 체질이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는데요. 아토피와 체질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상 체질과 아토피 치료에 대해 서울여성한의원 김종호 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 아토피. 그러나 치료는 체질에 맞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사상 체질과 아토피의 치료에 대해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토피 체질이 따로 있나요? 또는 제가 아토피 체질인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이 체질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상 체질의학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아토피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 모든 체질이 다 아토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발생하는 이런 피부 질환들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보다 더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서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피부 질환보다는 좀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띱니다. 또 개개인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들이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체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체질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다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는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체질별로 아토피가 나타나는 양상도 많이 다르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토피의 임상적인 특성이 체질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치료를 위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발병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도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만성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좀 전형적인 그런 만성 아토피의 패턴을 보이게 그렇게 됩니다. 네. 아토피가 발병하는 과정에서 체질에 따라 특징이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먼저 사상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소음인 체질을 보면 습진 형태를 많이 띠게 되고요. 또 가려움이 많고 또 진물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아토피가 정상적인 주변 조직으로 잘 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소음인은 또 이 장의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이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태음인은 이 아토피를 띠고 있는 병변 부위가 다소 건조하고 또 거친 각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역시 가려움이 심하고 이 염증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오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여러 체질 중에서도 가려움이 가장 극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상이 가중되는 현상이 다른 체질보다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또 습진이나 각질의 형태의 그 병변이 둘 다 많고요. 반면에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 아토피가 역시 주변 조직으로 잘 번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소화가 되기 어려운 음식물이라든지 또 스트레스의 영향을 잘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질별로 아토피의 특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상 체질별로 몸의 대사에서 약한 부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체질별로 약한 기능을 보호해주는 게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토피의 치료 그리고 예방 또는 재발의 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만큼 소음인은 이 위장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 체내의 대사산물이 잘 배출되도록 유도해주고 또 폐의 기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 소화기관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음식물을 피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정서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양인들이 정서적인 어떤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고요. 네.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 피부가 연약하고 또 염증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 염증 자체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 태양인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체질과 아토피 둘 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임상적인 여러 연구와 보고들이 아토피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유전자와 사상 체질 간의 연구의 결과들을 보더라도 이 체질 자체도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질적인 특성과 함께 이 아토피도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이 유전적인 또 체질적인 이런 조건들이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다음 세대에서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부모가 아토피가 없는 경우에도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토피이기 때문에 네. 부모 세대에서 아토피가 있으면 관리를 잘 해주고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도록 제대로 치료를 하고 또 몸에 면역 기능을 포함한 몸의 대사 기능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먹는 거 주의하라고 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 또는 여러 질병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싶다,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고른 영양 섭취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에 보면 운동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운동을 하는 걸 피하라는 그런 조언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 호흡이 촉진되고요. 또 피부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는 등 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자체가 아토피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아토피 환자라 하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이런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도모하는 것이 결국은 피부 질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봄철에 미세먼지가 극성인데요. 그렇다고 외출을 안 할 수도 없고 미세먼지로부터 아토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가끔 미세먼지가 피부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 칼럼을 냈던 적도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를 사실상 지금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도 이 피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외출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요인 없이 이 아토피 부위가 심해지는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외출을 가급적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짧은 노출이 많은 옷보다는 몸을 많이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장시간 이 미세먼지 속에 각종 이런 유기화학 성분들을 흡입하거나 또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국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최상책이네요. 네. 예, 오늘 사상 체질에 근거해본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을 끊지 못하고 있다. 라든지 또 계속 증상이 재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정 성분의 약물을 바르거나 또는 섭취하는 같은 방법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아토피가 낫기는 어렵습니다. 피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지고 또 아토피라는 질환으로부터 회복하려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 건강한 식습관이라든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따라서 이 전통식품이나 천연식품을 잘 섭취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갖춰야 될 자세인 것 같고요. 네. 또 대증적인 이런 약물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치료 과정에 임해서 아토피 조직이 사라지고 건강한 피부로 교환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사상체질과 아토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활 환경이 변하거나 화장품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 한 번쯤 화장 도구와 위생용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의 관리는 소홀하기 쉬운데요. 자칫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서 피부와 각막 등의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목욕타월은 3, 4주, 면도날은 5주, 여드름 연고나 칫솔, 마스카라 등은 3개월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